동시성 프로그래밍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병렬 처리와 동시 처리 그리고 그걸 다루기 위해서 GCD라는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앞부분은 일반적인 동시성 프로그래밍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뒷파트에는 GCD를 소개하고 있고 세 번째 파트는 GCD를 활용하기 위해서 비동기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에서 GCD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자, 동시성 프로그래밍이 뭐냐, 패러렐과 컨커런트의 차이점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컨커런트 프로그래밍이나 뭐 패러렐 프로그래밍에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거는 동기 방식에 대한 거예요. 동기, 싱크로너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을 해보면 우선 가장 배경이 되는 그 로우 레벨한 하드웨어 시스템에서 컴퓨터가 다루는 하드웨어 시스템에서 모든 디지털 시스템들 우리가 다루는 컴퓨터의 기본적인 회로 구성은 클락이라고 부르는 여기 CLK라고 보이는 게 있죠. 이렇게 주기적으로 뭐 초당 몇 번씩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저렇게 클락이라고 불러서 주기적으로 이제 신호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신호마다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하고 동작을 하도록. 네. 그래서 타이밍을 맞추는 거죠. 저 클락이 이제 뛴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아래가 0이고 이 위가 되면 1이 되는데 그렇게 0에서 1로 바뀌었을 때 이제 타이밍을 맞춰서 그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제 뭐 저 트리거를 뭐 엣지에 맞추는지 위에 레벨에 맞추는지 이제 거기에 따라서 뭐 레벨 트리거, 엣지 트리거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그 내용들까지 뭐 자세하게 모르더라도 동기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시스템들은 클락, 저 클락이라고 부르는 주기적으로 뛰는 신호에 맞추어서 타이밍을 맞추어서 동작하게 된다.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하드웨어 시스템들은 다 동기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자, 물론 이제 저 클락에 맞춰서 동작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게 그 기다렸다가 사용하지 않는 방식도 있어요. 하지만 회로적으로 봤을 때, 전기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클락이 있어야지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CPU는 뭐 몇 헤르츠에 동작하고, 뭐 우리가 사용하는 버스는 뭐 GPU는 몇 헤르츠로 동작하고, 뭐 이렇게 다 시스템마다 그 클락에 대한 주파수, 초당 몇 번씩 동작하는지에 대한 스펙이 나와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동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클락이 빠를수록 초당 몇 번씩 움직일수록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같이 제공을 해줍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시스템은 뭐 좀 여담이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시스템은 그 클락 이상으로 오버클럭킹을 할 수도 있지만 너무 오버클럭킹을 하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네. 그래서 저 동기화한다는 의미, 이렇게 주기적인 신호에 맞춰서 동작한다는 의미를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는 그러면 저 타이밍이 맞을 때까지 기다리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거를 소프트웨어에서는 어떤 주체가 누가 누구와 타이밍을 맞추는지 이제 클락에 해당하는 건지 뭐 버스가 클락을 CPU가 CPU 클락에 맞춰서 동작을 하는지 버스가 뭐 버스 클락에 맞춰 동작하는지처럼 소프트웨어도 누가 누구를 기다리는지에 대한 표현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걸 생각해 봅시다. 자, 아래에 보면 이제 디스턴스와 에이리어라는 함수가 나오는데 에이리어 함수는 이제 면적을 구하는 사각형의 면적을 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좌표가 두 개가 있고 xy 점이 x1, y1, x2, y2 두 점이 있고 그 두 점의 거리를 계산을 해서 그 거리를 가지고 곱하기를 하면 면적이 나오겠죠. 그럴 때 이제 저 에이리어는 디스턴스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관계가 되죠. 이렇게 호출할 때 이제 우리가 그 관계를 보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이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dx 첫 번째 줄 에이리어의 첫 번째 줄을 실행할 때 dx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디스턴스 x1, x2를 호출하면 요 자리에서 값이 돌아올 때까지 값이 요 자리에
계산될 때까지 디스턴스 함수를 호출하고 결과가 넘어올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동기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에이리어 함수의 요 코드가 실행되는 이 위해서는 디스턴스 함수를 실행을 하고 그 결과가 넘어올 때까지 기다린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함수가 다른 함수의 리턴 값을 기다리고 있고 그 값이 전달되도록 처리해주는 이런 방식을 동기 함수 혹은 블락킹 함수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모든 함수가 다 동기적으로, 그리고 예전에는 초창기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질 때는 이제 함수라는 호출 개념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코드가 순차적으로 처음부터 위에서 아래로만 실행되는 함수가 하나짜리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이제 고치기 힘들었거나 혹은 이제 불편한 점은 계속 반복되는 코드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실행을 할 때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반복이 생겼을 때 코드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한 줄로 쭉 생기면 반복되는 코드들이 여기도 있고 위에도 있고 중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비 필러라는 박사님은 인다이렉션 간접적으로 참조를 해서 코드의 블럭도 한 덩어리가 아니라 여기 블럭에서 다른 블럭 코드를 간접적으로 참조할 수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걸 중복도 해결할 수 있고 이제 더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간접 참조라는 방법을 생각해냈다는 거죠. 그 중에서 함수라는 컨셉에서 봤을 때 이분이 생각해낸 게 이제 루틴, 원래 돌아가는 코드 덩어리 한 덩어리짜리를 서브 루틴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에이리어 함수에서 디스턴스 함수로 호출하면 이제 원래 에이리어 함수가 호출해야 되는 그 흐름을 루틴이라고 부르는 거죠. 경로니까요. 그리고 이제 서브 루틴이라고 하면 디스턴스 함수 아래에 있는 다른 함수를 호출을 해서 그 함수가 호출이 다 되고 리턴 값이 돌아오면 이제 에이리어 함수에 멈춰 있던 부분에서 또 루틴이 실행이 되고 다른 서브 루틴을 또 호출하고 돌아오고 이런 흐름으로 일련의 흐름으로 이제 확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함수의 실행하는 코드를 함수 단위로 봤을 때 이제 루틴과 서브 루틴으로 분리해서 이제 다른 함수, 서브 함수를 하위 함수를 만들 수 있는 개념을 처음 도입했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 이 개념이 되게 익숙하잖아요. 이런 방식들이 동기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실행이 되다가 이제 디스턴스 함수로 점프를 해서 디스턴스 함수가 구현되어 있는 코드들을 쭉 실행을 하고 다시 리턴을 해서 돌아와서 에이리어 함수를 또 실행하고 디스턴스 함수가 있으면 또 점프해서 실행을 한 다음에 돌아오고 이런 구조가 이제 동기적으로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코드가 CPU가 실행을 할 때 파란색을 실행을 하다가 다른 서브루틴을 만나면 그 함수를 점프를 해서 또 실행을 하고 다시 그 다음 줄로 실행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를 따라가 보면 그냥 쭉 한 덩어리로 짠 거와 다름이 없지만 실행한 흐름으로 보면 다름이 없지만 우리가 구조를 작성할 때는 에이리어 함수와 디스턴스 함수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럴 때 회색 화살표 보이죠? 회색 화살표 그 루틴의 흐름을 제어해주는 요거를 이제 워커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워커라고 부를 수 있어서 이제 요 개념을 이제 잘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한 워커가 이제 멈춰 있다가 요 파란색은 흐름이 멈추고 다른 코드 블럭을 실행을 한 다음에 한 워커가 실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돌아와서 다른 걸 실행하고 또 초록색을 실행한 다음에 돌아와서 파란색을 실행하고 이렇게 그 회색 흐름으로 보면 워커가 하나가 이제 여러 곳에 있는 코드들을 순차적으로 실행하는데 이제 루틴과 서브 루틴 개념으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런 어떤 함수가 한 작업을 한다고 할 때 그 요 동작하는 거를 이제 동기 방식이라 부른다고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동기 작업을
함수들이 여러 개, 에이리어 함수 같은 게 여러 개가 있다. 그런 거를 뭐 1번 작업, 2번 작업, 3번 작업, 4번 작업, 5번 작업, 6번 작업 이렇게 순차적으로 실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작업들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그리고 함수 하나가 뭐 계속 루프 돌 수도 있고 어떤 무한 루프가 돌 수도 있고 뭐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뒤에 있는 작업들이 계속 밀리는 거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다 동기 작업이고 워커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른 함수를 호출하려면 앞에 함수가 끝나는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다리는 상황들이, 작업을 계속 호출해야 되는데 이제 기다리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 네. 동기 작업을 할 때는 이제 작업 단위로 봤을 때 함수를 호출하는 개념 컨셉을 하나의 작업이라고 봤을 때 함수가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른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작업들이 이제 계속해서 뒤에 쌓이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네, 요 개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 이렇게 동기적으로 동작할 때 네트워크랑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로컬에서 함수 호출만 개념을 하지만 장비가 두 대예요. 장비가 두 대라서 이제 다른 이 장비에서 다른 장비로 있는 리소스를 가져온다. 내가 리모트에 있는 다른 컴퓨터에 있는 서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컴퓨터일 수도 있고 다른 장비에 있는 거를 값을 가져와야 돼요. 라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 1, 2, 3, 4, 5, 6, 7, 8에 대한 거를. 그럴 때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가장 뭐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데이터예요. 데이터 타입을 사용을 해서 네. 제 애플의 프레임워크를 공부할 때는 저런 일반 명사가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이름으로 타입 이름으로 들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뉘앙스로 어떤 일반 명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도 잘 캐치를 해야 됩니다. 뭐 회사 이름도 심지어 일반 명사잖아요. 네. 자, 그래서 데이터라는 타입을 사용을 하면 뭐 포인터, 어레이, URL, 파일 뭐 이런 것들을 다 여기다 담을 수 있는, 그래서 바이너리 데이터를 다 포괄해서 담을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인데 얘를 사용을 하면 로컬에 있는 뭐 앱 안에 있는 혹은 뭐 컴퓨터 안에 있는 뭐 문자열, 배열 그리고 파일 URL 같은 걸 사용하면 로컬에 있는 것들, 파일을 사용하면 로컬에 있는 어떤 파일이든 열어서 뭐 데이터로 만들 수 있죠. 바이너리 데이터로. 그게 텍스트든 아니든 뭐 심지어 이미지든 뭐 이런 것들을 다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바이너리 데이터로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얘를 사용하면 리모트에 있는 것도 접근이 가능해요. 컨텐츠 오브 URL 데이터의 생성 함수 중에서 컨텐츠 오브라는 어, 파라미터를 가진 애를 사용을 하면 URL을 넘기게 돼 있는데 URL에다가 네, 어떤 이미지 파일 혹은 어떤 MP3, MP4 동영상이나 이미지 파일 같은 것들을 그대로 URL을 넘기면 그 데이터도 리모트에 있는 데이터도 얘가 바로 내 변수에다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작성을 하면 얘가 동기 방식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동기 API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사용하면 화면이 멈춥니다. 요걸 다 받을 때까지는 MP4가 뭐 예를 들어서 100메가다. 그러면 앱이 그 100메가 파일을 다 받아서 메모리에 다 올릴 때까지는 앱이 멈춰 있어요. 네.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데이터 컨텐츠 오브라는 요 방식을 사용할 때는 굉장히 짧게 끝날 수 있는 거만 사용을 해야 되고 이 방식은 권장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동기 방식으로 서버에 있는 뭐 리모트에 있는 리소스를 가져오는 것들은 네, 권장할 만한 방식이 아니에요. 로컬에 있는 거는 괜찮지만 네. 하지만 뭐 이렇게 처리를 할 수는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URL이 이제 서버에 있는 걸 가져오려는 게 아니라 보통은 로컬에 있는 걸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API입니다. 네. 자, 비동기 방식. 그래서 저렇게 쓰면 화면이 멈춰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화면이 멈추는 게 중요한 것보다도 사용자가 그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터치 이벤트를 발생하고 스크롤하고 이런 것들이 다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동기 방식을 사용하면 안 된다. 특히 저 앱에서는 네, 화면이 멈추는 건 굉장히 지양해야 될 것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동기 방식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비동기 방식으로 작업을 분리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비동기 방식의 핵심은 뭐냐면 화살표를 보세요. 아까 파란색 화살표와 초록색 화살표의 동기 방식의 그림과 비교를 해보면 네, 요 그림과 요 그림을 비교를 해보면 내가 원하는 작업에 에이리어 함수가 호출이 되면 하고
이제 디스턴스 함수를 호출하는 것처럼 그 흐름에서 이제 호출을 한 다음에 디스턴스 함수가 바로 리턴을 해줍니다. 보통 이제 리턴이 바로 돼서 그 함수를 호출했던 컨텍스트 1에 해당하는 함수를 에이리어에 해당하는 것처럼 컨텍스트 1에 있는 애는 바로 리턴이 됐기 때문에 어때요? 그 다음 줄로 계속 실행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컨텍스트 1에서 코드는 함수를 호출했지만 바로 리턴, 곧바로 리턴이 돼서 밑에 쪽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네, 호출한 애는 그 다음 줄로 실행을 했기 때문에 뭐 함수가 끝났을 수도 있죠. 에이리어 함수를 호출한 애가 또 끝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점점점은 다른 동작들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컨텍스트 2 요거를 호출한 쪽에서는 이제 얼마나 작업이 걸릴지 몰라요. 뭐 예를 들면 아까 mp4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다. 뭐 100메가짜리일지 10메가짜리일지 몇 메가짜리일지 모르잖아요. 그걸 뭐 다운로드 받거나 혹은 어떤 작업들, 계산하는 작업, 오래 걸리는 작업들을 한 다음에 하고 초록색이 끝날 때 되면 이제 콜백을 해주는 거죠. 다시 이제 원래 선언을 호출할 때에 얘가 실행하려고 했던 코드들을 얘가 콜백을 해줍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1이 컨텍스트 2 쪽으로 콜을 해서 결과를 받는 게 아니라 콜은 했지만 리턴 값은 리턴은 바로 되고 이제 콜백은 그 이후에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내가 너한테 알려줄게 라고 해서 다시 호출을 해주는 이런 흐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코드상으로 봤을 때는 컨텍스트 1에 콜백 함수나 클로저가 선언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호출하는 주체는 컨텍스트 2가 얘를 호출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컨텍스트 1과 컨텍스트 2가 보통은 이제 워커 개념으로 봤을 때 스레드가 분리돼서 스레드가 다른 스레드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다른 맥락을 갖고 있고 각각의 다른 코드를 관리해서 스레드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비동기의 아이디어고요. 네, 요거를 이제 활용을 해서 병렬 처리 그리고 동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부르는 방식을 비동기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자, 패러렐과 컨커런트, 병렬과 동시성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꾼이 한 명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워커가 한 명 있을 때 어떤 해야 되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한 몇십 개 있고 그거를 이제 다 끝내는, 상징적으로 B가 이제 일을 다 끝낸 거고 여기는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시각적으로 어떤 블로그에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A에 있는 거를 B로 옮긴다. 이제 할 일을 다 하고 B로 옮기는 요 흐름으로 봤을 때 일꾼이 여러 명이면 좋겠죠. 일꾼이 여러 명이면 동시에 막 저렇게 여러 새들이 한꺼번에 옮길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빨리 끝나겠죠. 네, 요게 전형적으로 이제 페레랄에 해당하는 거예요. 병렬로 일꾼이 여러 명이면 동일한 작업을 나눠서 이제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페레랄을 한다는 거는, 병렬로 한다는 거는 일꾼이 여러 명이 있어야 되고 일꾼들이 각각 다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어서 동시에 이제 여러 가지 같은 작업들을 여러 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를 이제 병렬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패러렐과 컨커런트의 차이점은 물리적으로 여러 명이 있는 경우는 패러렐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컨커런트는 이제 논리적으로 시간을 나눠서 쓰던 그 공간을 나눠서 쓰던 논리적으로 이제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 없지만 여러 명이 있는 것처럼 해보자라는 거에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시각적으로 좀 나눠보면 이제 Q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명이 일을 하지만 이제 목적을 중간에 만들어 놓고 여기까지만 옮겨 놓고 빨리빨리 여기까지만 자주자주 옮기고 또 그 다음에는 여기 구간은 다음에 옮기고, 네, 그래서 중간 목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Q를 나눠서 한 명이 하게 되는데, 사실 한 명이 하면 이걸 Q를 아무리 많이 나눠봤자 동일해요. 그죠? 동일하죠. 근데 이제 요 구간을 여러 개를 나눠 놓고 구간마다 한 마리만 있더라도 패러렐하게 10마리가 있어서 한꺼번에 다 10개의 동작을 해도 되겠지만 구간을 4개로 나눠 놓고, 네, 여기서는 5개로 나눴네요. 넷, 5개로 나눠 놓고 5마리만 있으면, 네, 5마리가 있으면 10마리가 있지 않더라도, 일꾼이 10마리가 있지 않더라도
동시에 돌아가는 것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꾼을 여러 명을 가장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패러렐하게 다 똑같은 일을 하게 만들지 않더라도 구간 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와 스레드라는 개념, 운영체제 입장에서 보면 프로세스와 스레드로 저 작업들을 나누게 됩니다. 네, 우리가 할 일들을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뭐 운영체제가 발달을 하면서 예전에는 CPU도 하나였고 그리고 프로세스도 하나여서 운영체제가 프로세스 하나만 실행을 하면 네, 되는 시대였었지만 점점 복잡해지죠. 그래서 여러 CPU가 생기고 여러 개 뭐 세네 개가 생기고 앱도 한 개, 두 개, 세네 개가 동시에 돌아가는 그래서 운영체제가 멀티 프로세스를 이것도 실행하고 저것도 실행하고 이렇게 스위칭을 해주고 이런 시대가 됐었는데 이제 이렇게 패러렐하게 동작을 하게 해줬다면 네. 그러면서 점점 이제 스레드도 논리적으로 스레드도 만들어서 컨텍스트 스위칭을 해주는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들이 스레드를 여러 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구조를 지원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런 방식들을 이해하고 있죠. 스레드 앱이라고 부르는 게 이제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하면 운영체제가 프로세스 하나가 스레드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고 스레드마다 원하는 동작들을 돌아가게 실행하게 이제 시간을 나눠서 써서 운영체제가 시간을 나눠서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이제 프로세스도 동시에 돌아가요. 뭐 CPU가 여러 개면 각각의 할당을 해줄 수 있지만 CPU가 하나가 있더라도 네, 워커가 하나가 있더라도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워커가 하나가 있더라도 논리적으로 이제 여러 개가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는 컨커런트하게 돌아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CPU도 여러 개가 되는 상황이 돼서 패러렐하게 돌아가기 시작을 했고요. 자, 스레드를 다룬다는 거 물론 오브젝티브 C 시절부터 따져보면 NS 스레드라는 클래스가 있었고 네, 지금도 그 스레드를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네, 지금도 작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스레드 간에 이제 여러 스레드가 있기 때문에 스레드 간에 어떤 스레드에서 어떤 동작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스레드를 만들지 않고 스레드를 안에다가 뭔가 코드를 넣지 않더라도 네, NS 오브젝티브 C 시절에는 퍼폼 셀렉터라는 게 있어서 셀렉터라고 부르는 어떤 메소드 어떤 함수에다가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NS 오브젝트 저런 메소드가 있었죠. 근데 그때 스레드를 지정해 줄 수 있었어요. on 메인 스레드 혹은 on 스레드 이런 걸 가지고 스레드에다가 특정한 스레드에서 특정한 객체가 특정한 메소드를 실행하도록 네, 지정해 줄 수 있는 메소드들이 있었죠. 자, 이런 게 이제 스레드 기반으로 동작하던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스레드 기반으로 동시에 컨커런트하게 프로그래밍이 돌아가게 만드는 것들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결국에는 iOS나 뭐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지만 모바일 앱들은 메인 스레드가 UI 화면을 다루는 이벤트 큐를 처리하고 네, 화면을 갱신하는 메인 스레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가 스레드가 멈추지 않도록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멈추지 않게 만들려면 화면을 그리는 이벤트를 다루는 메인 스레드 외에 그 외에 다른 동작들은 다 다른 스레드에서 만들자. 병렬 실행을 되게 만들자. 그리고 그 병렬뿐만 아니라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메인 스레드에서도 중간중간에 뭔가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스레드 간의 통신도 필요하고 화면의 반응성도 계속 유지하게 만들고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장점이 필요한 거고 하지만 비용이 비싸요. 뭐냐면 개발하는데도 멀티스레드 코드를 작성하는 게 꽤 어렵습니다. 무지막지하게 어려워요. 네, 간단한 동작을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모든 새들이 다 동일한 동작을 만드는 스레드로 만들면 그나마 쉬운데 이제 스케줄링 관리하고 안에서 뭐 조금만 스테이트 관리하고 복잡해지면 스레드로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 만드는 게 생각보다 어렵고 디버깅하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동시에 여러 개를 다루다 보면 이제 그 일반적인 문제라고 하는 이제 프로듀스 컨슈머 문제, 뭐 공유 메모리, 공용 리소스에 접근할 때 어떤 애는 써야 되고 어떤 애는 읽어야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리드 라이트 라이트 리드 라이트 문제들이 생겨서 이제 뭐 락을 걸어야 되고 이제 전형적으로 운영 체제 시간에 배우는 뮤추얼 익스큐션, 뭐 세마포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돼요. 이제 프로세스가 발달한 역사를 보면 이제 CPU가
발달한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트랜지스터는 2배 이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2010년 그래프를 보세요. 2010년도쯤에서 보면 퍼포먼스라고 부르는 이제 프리퀀시 아까 얘기했던 클락도 더 빨라지지 않고 퍼포먼스도 더 빨라지지 않습니다. 싱글 스레드 퍼포먼스라고 해서 스레드당 처리하는 퍼포먼스가 좋아지지 않아요. 이게 이제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기가 단위로 클락을 처리하기 시작하면 이제 퍼포먼스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꽤 많아져요. 하드웨어적으로도 발열도 그렇고 발열도 문제고 이제 기가 단위로 넘어가서 초고주파 회로가 되면 회로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회로가 고주파 회로, 초고주파 회로로 기가 단위로 넘어가는 회로를 만들기 시작하면 전자가 이제 회로 안에서도 돌아다녀야 원하는 방식으로 돌아다니게 되는데 이제 초고주파 회로로 넘어가면 이제 회로 선로를 점프하는 현상들이 생겨요. 초고주파 회로 만들기 굉장히 어렵고 초고주파 이론으로 넘어가면 이제 클락이 2기가 3기가로 넘어가면 그만큼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아져서 그래서 요즘의 추세들은 코어 수를 늘리는 걸로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CPU가 이제 스레드를 많이 써야 되는 더 이상 뭐 스레드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코어를 여러 개를 만들므로 해서 병렬성을 지원을 해주고 코어가 늘어났기 때문에 스레드를 만들 수 있는 것도 많아지잖아요. 그럼 병렬성과 동시성이 같이 좋아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더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스레드와 프로세스를 더 잘 써야 되는데 잘 써야 되니까 훨씬 더 복잡해진 거죠. 근데 그걸 잘 하려면 개발자들이 이거를 어떤 CPU는 몇 개 붙어 있고 어떤 시스템엔 CPU가 몇 개 있고 코어가 몇 개 들어 있고 코어당 스레드를 몇 개 만들 수 있고 이거를 운영체제만큼 잘할 수 없거든요. 운영체제마다 튜닝할 수도 없고 그걸 매번 다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운영체제가 해주는 게 어떻냐. 이제 운영체제가 스레드를 가장 잘 관리할 거다. 스레드를 만드는 거를 우리가 아무리 스레드를 100개, 1000개 만들더라도 앱에서 프로세스에서 스레드를 내가 100개, 10,000개 막 이렇게 만들더라도 운영체제에서 돌릴 수 있는 스레드 개수는 한정적이거든요. 그거를 운영체제가 관리하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그러면 프로세스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이제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의 이제 거를 제안을 했냐면 이제 기존 때는 멀티스레드 컨커런트 프로그래밍 동시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스레드를 만드는 걸 권장을 했다면 이제는 스레드를 만들어서 작업 스케줄은 어떤 작업들을 병렬로 돌리려면 동시에 돌리려면 스레드를 만들어서 그걸 여러 개 스레드를 만들어 동시에 돌려라는 게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었다면 이제는 스레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스레드는 운영체제가 관리를 해줄 테니까 병렬로 돌리는 거는 클로저 단위로 더 작은 스레드보다 더 작은 코드 조각 단위로 작업을 분리하자. 그래서 그 작업 단위들을 빠르게 운영체제가 스레드를 만들 테니까 그 스레드를 관리를 해줄 거고 CPU 개수나 이런 것들은 운영체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스레드를 생성하고 재사용하는 건 운영체제가 해줄 테니까 개발자들은 그 스레드에 해당하는 큐에다가 클로저를 넣어주기만 해. 그러면 큐 단위로 그 클로저에서 큐에서 꺼내서 클로저들을 스레드에다가 붙여서 그 스레드에서 실행하고 또 처리해줄게. 그러니까 작업 스케줄링 하는 단위를 이제 스레드 단위로 작업을 만들어서 스레드 가지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작업 우선순위를 조정하던 시대가 아니라 더 작은 클로저 단위로 코드 몇 줄 단위로 큐에다가 코드를 넣어주면 그 클로저 단위로 꺼내서 어떤 스레드에서 동작하게 만들지를 이제 클로저 단위로 작업 스케줄링을 만들자라는 게 이제 그 컨셉인 거죠. 그래서 뭐 처음 만들어질 때 이제 이런 컨셉을 클로저 스위프트에선 클로저지만 GCD라는 이 새롭게 소개하는 그랜드 센트럴 디스패치라고 하는 GCD 기술은 방금 본 것 같은 클로저 혹은 오브젝티브 C에서 사용하는 블럭 같은 컨셉이에요. 클로저와 블럭 코드들을 단위로 코드를 이제 디스패치 큐에다가 넣으면 그 큐에 연결되어 있는 스레드에서 실행을 하고 결과를 넘겨주는 이런 구조로 스케줄링을 해주겠다라는
해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GCD라고 해서 그랜드 센트럴 디스패치고요. 그랜드 센트럴 디스패치는 커널 위에 바로 이제 만들어져 있고 맥에나 iOS에서는 LIB 시스템이라는 프레임워크 안에 들어 있어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오픈 소스로 디스패치 LIB 디스패치라는 이제 오픈 소스로 풀려져 있고요. 리눅스 같은 데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포식스를 호환해서 만들어서 네, 이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비동기 방식으로 동작하고 비동기 방식으로 동작하는 작업을 클로저 블록 단위로 큐에다 넣어주면 그 코드 조각이 해당하는 스레드에서 동작을 하고 결과를 리턴해주고 이런 비동기적으로 리턴해주고 이런 코드들이 네,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지원해주는 이런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스레드를 관리해주고 이렇게 처리해주는 것들을 네, GCD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네, GCD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